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우주개발과 ISR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가촌경기지원협회 사무국장 이진양입니다. 세계 우주개발에서 우주개발 선진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2000년대부터 우주개발 신규 참여국들의 우주활동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우주 스타트업들이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주로의 진출을 위해서 달 탐사를 통한 우주 개발이 우선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럼에서는 달 표면 자원을 활용한 관련 주제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식 경기가총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과촌경기지역연합회에서 우주개발 및 ISRU에 대해서 김경자 교수를 모시고서 달 표면 산소 자원 활용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IAC에 두바이에 갔다 왔습니다. IAC가 5천 명 정도가 모인 것은 역사상 처음인데 아마 코로나 이후에 2년이 지나고 위드 코로나 그 시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또 나사 또 유럽에서도 이사 뭐 이렇게 해서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모여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중동 지역에서 처음 IAC를 열었다는 것과 또 두바이에서는 화성에 위성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이번에 아쉽게도 누리호에서 약 40초 정도가 시간이 좀 부족했지만 우리가 90% 성공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앞으로 우주 탐사가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발사체를 개발이 성공적으로 되면 그 다음에 중요한 아이템들이 우주 탐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주 탐사 부분에서 특히 이번에 미국 나사에서 알테미스 프로그램들이 약간 지연은 되고 있지만 알테미스에 유인 우주선이 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ISRU가 되겠습니다. ISRU는 인시추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현지에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구에서 달까지 지금 1kg을 보내려면 10년 전에는 $2 밀리언였습니다. 지금은 $1.2 밀리언, 12억 원 1kg당 되기 때문에 지구에서 뭘 갖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쓰느냐, 특히 ISRU 중에서는 중요한 것이 물을 흙에서 빼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하와이에서 실험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ISRU 인시추에서 물을 개발하는 것인가 아니면 건설 자원으로서 구조물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달 토양에 대한 토양 콘크리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융통성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거기서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또 다른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오늘 발표의 ISRU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또 오늘 좋은 발표와 또 토론자들을 나중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잘 부탁하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발표를 맡으실 김경자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자 박사님은 빅토리아 대학교 지질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있으십니다. 김경자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물리탐사공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김경자입니다.
오늘은 달 표면 산소 자원 활용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순서는 먼저 그 자원을 소개하고 산소 자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에서 그동안 탐사를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한 60년 정도 해왔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는 달하고 지구하고 화성은 경제 영역권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ISEC 국제 우주 탐사 협의체죠. 가 이렇게 내세운 그 앞으로의 달 유인 탐사 프로그램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ISRU 현지 자원을 활용하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달에서 여러 가지 생존 기술과 그 ISRU 기술을 확보해서 화성으로 진출하는 그런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나사가 규정하는 달 현지 자원 활용 연구 범위는 자원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자원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자원을 활용하고 건설하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확보하는 그런 중요한 6개 범위로 나눠져 있고요. 우주 자원은 그래서 그 먼저 이렇게 그 원격 탐사로 많이 그런 연구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현지에서 실제적으로 자원이 어딨는지 찾는 그런 어떤 로컬적인 어떤 그 ISR 액티비티가 진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채굴하고 우리가 필요한 우선적으로 필요한 그런 자원을 채굴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죠. 이 그림이 상당히 중요한 그림인데 여기에 보면 현지 자원 활용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다 나와 있지만 이 빨간 색깔들은 우리가 이제 나사가 볼 때 커런트 ISR 프로젝트인데 위드인 스코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 빨간색 위주를 빨간색 액티비티를 위주로 활동을 먼저 고려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빨간색도 사실은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달에서 그리고 여태까지는 실험실에서 ISRU 그 연구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빨간색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파란색 영역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 이루어질 일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ISRU는 굉장히 초기적인 상황에 와 있고 한국도 이러한 그런 현재 상황 속에서 이미 이제 시작을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달의 지질의 구성 성분을 보면 지구나 달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달이 그 훨씬 약간 그 석영이 좀 적은 정도. 그래서 그 산소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퍼센트로 보면 45% 정도 이하지만 실제적으로 산소 아톰이 전체적으로 달 표면에 몇 퍼센트냐고 하면 한 60%로 보면 됩니다. 달 탐사 귀한 시료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서 보면 과거에 한 382kg 정도 아폴로 시료를 가지고 왔고 소련은 상당히 작은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그 달 시료를 연구를 한 것은 한 80%도 안 한,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양을 연구를 했고 우리가 굉장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는 중국이 무인으로 달에서 1.7kg의 암석을 가져왔고 그 노란 색깔 별 표시하는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달에서 온 시료들을 아폴로 16 사이트에서 온 시료들을 보면 우리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암석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게 고운 듯한 그런 이제 그 옆에 오른쪽에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밀가루처럼 고운 것 같습니다. 예, 그 평균적으로 네, 70 마이크로미터 정도 사이즈니까 굉장히 고운 것으로 보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폴로 16 그 달 시료인데 먼저에서 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오른쪽은 사장석으로 흔히 보면 이제 뭐 관악산의 그 허연 암석들 같은 그런 암석들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고 그래서 이렇게 달에는 굉장히 다양한 암석인데 그 지구 암석하고 많이 유사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폴로 17 착륙지에서 보면은 이렇게 암석들이 존재를 하지만 보면은 흙들도 여러 가지 다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빨간 색깔로 보이는 약간 붉게 보이는 것은 아이런 옥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74220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글래스, 비드, 그러니까 글래스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74220의 그 샘플은 정말 그 우리가 뭐 지구에도 황토라고 말하는데 그 황토들이 있는데 지구에서 황토도 사실은 근원은 이렇게 화산 폭발에 의한 그런 게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특히 이 비드 글래스를 이제 녹여서 보면 굉장히 많은 이 기체들을 함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1400 정도로 가열을 한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자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로클라스틱 화산 세설물이죠, 달에서. 그래서 이런 지역을 딱 보면 이 빨간색들 지역은 적어도 300 ppm 정도의 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이 바로 화산 세설물로서 그런 어떤 기원 자체가 그런 화산 폭발로 말하면 좀 지구랑 이야기하면 좀 약간 다릅니다. 화성에 달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운석이 충돌했거나 그래서 생긴 분화구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빨간색들은 적어도 300 ppm의 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0.03%의 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달의 극지 자원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엘크로스가 달에 충돌해서 케비우스라는 크레이터에 충돌을 했습니다. 가장 추운 지역이죠. 달에서 남극 지역이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원소들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가벼운 경원소뿐만 아니라 이런 비금속 원소, 그 다음에 뭐 희귀금속, 금도 있죠. 그 다음에 수은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자원이 종류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달에는 극지지방에는 자원이 많다는 거죠. 이유는 그 해성이라든가 소행성이 부딪혀서 계속 거기에 축적이 됐고 10억 년에 약 1mm 정도 승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원의 보고가 바로 극지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극지로 가서 그 달 기지를 건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충돌 바로 후에 23초까지, 그 다음에 30초까지, 180초까지 보면 이 파란 색깔, 하늘 색깔이 바로 물이죠. 물도 보면 기체도 있고 고체도 있죠. 그 다음에 물의 기체가 바로 이 진한 색깔이고, 그래서 이 파란 색깔들이 보면 점점 늘어났다가 30초 정도면 많이 늘어났다가 2분 정도면 없어진 거 거의 없어지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렇게 충돌에 의해서 물이 정말 존재한다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했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일단 스펙트럼을 본 거지만 다른 뭐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도 많이 해서 달에 극지지방에는 물이 충분히 많아서 많은 경우는 한 10% 넘게 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후에 과학자들이 특히 이제 지질학자들이 그러면 물이 적어도 150 ppm 정도가 되고 또 연구 지역이라서 굉장히 춥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행성이라든가 화성의 해성에서 온 물질들이 한번 떨어지면 축적이 될 곳이 어디냐. 그래서 조사한 것이 바로 이 남극 지역에는 이렇게 지금 이 파란 색깔들입니다. 그래서 영구 동토이고 지구에서 바라볼 수 있고 물도 150 ppm 정도 있는 곳이 어디냐. 그리고 또 경사도도 따지겠죠. 그래서 그랬을 경우 이런 곳이 바로 여기에 보이는 그런 장소들이 바로 우리가 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케비우스 지역은 여기 보면 케비우스 보이시나요? 이쪽이 바로 엘크로스가 충돌한 지역이 바로 이 케비우스입니다. 예, 북극은 사실은 훨씬 더 넓은 지역이죠. 북극은 남극보다 굉장히 넓은 지역이 지금 실제적으로 인간이 뭐 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남극을 더 선호하느냐, 그건 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넓은 지역이 이제 상당히 넓은 지역에 인간이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우지 탐사 협의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달 미션 시나리오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찬드리안 2가 있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 다음에 2030년까지 액티비티를 쭉 정했고, 중요한 것은 ISRU랑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달 탐사를 하지만 결국은 화성으로 가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이제 염두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ISFG에서 그 만든 그 종합한 내용인데요. 무인 달 탐사 현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2018년부터 해서 2030년까지 쭉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것은 사실은 뭐 다 무인이지만 그 착륙을 거의 다 남극의 극지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모두가 그 추운 극지를 간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가 좀 고민을 해보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달에 물이 전혀 없다고 했다가 이제 달에 극지에는 물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가 그럼 이제 극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연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올해 작년 12월 정도에 나와서 올해 이제 그 네이처지에 나온 건데요. 나사의 소피아라는 이제 이거 747 굉장히 큰 이제 비행기인데 여기에 텔레스코프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지구 근계 지구 바깥에서 이제 우주를 관찰하는 그런 이제 그 비행기죠. 나사의 비행기인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구에서 지금 달의 이 지역을 이제 그 클레비우스라는 크레이터를 조사를 했어요. 물론 이제 다른 데도 했죠. 근데 이제 이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 텔레스코프는 이제 우리가 그 달로 보냈던 또는 화성으로 보냈던 것은 거의 다 그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로서 약간 그 영역이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3 마이크로미터 이하인데 지금 이거는 이 텔레스코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6 마이크로미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눈을 가졌다고 보면 돼요. 거기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클레비우스 크레이터는 물이 100에서부터 40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0.04%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피아가 있는 곳이 소피아가 이렇게 발견을 했고 실제적으로 이것은 M큐브 그러니까 그 찬드리안에 탑재된 M큐브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보면 캐비우스 크레이터가 여기 있고요. 크레이터가 하나가 있지만 그 작은 그 크레이터들이 옆에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보여줄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달에는 물이 어디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이 훨씬 더 많고 정말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거는 이제 네이처에 나온 이제 내용을 보기 쉽게 그림만 제가 표현을 한 거고 이렇게 매어 지역 그러니까 이제 바다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쪽은 어쨌든 그 남극 지역 굉장히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보다 외부에서 오는 그런 태양풍이라든가 지금 아까 그림을 보듯이 태양풍에서 그 물의 원인은 태양에서 온 태양풍이에요. 태양풍에 온 솔라 파티클들이 계속 축적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해성이라든가 그 소행성이라든가 뭐 그런 데서 온 것보다도 그 솔라 윈드가 계속 축적이 돼서 물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적어도 한 많게는 쉽게 말하면 0.1%의 물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논문에 보면. 그래서 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석에도 물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MORB는 다시 말하면 미드 오션 리지 영역인데 달에
그러니까 지구의 영역이죠. 지구에서 어쨌든 이런 지역이 다 물이 있는 곳으로 이제 그 물이 있지만 그 스펙트럼으로 봐서 비교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이런 지역에서 6 마이크로미터 밴드로 조사했을 경우에 물이 있는 것을 조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달이라든가 운석 그다음에 지구의 암석하고 비교했을 때도 표시가 돼 있고 여기 밑에 그림에서 보면 그 분홍색이 바로 그 우리가 암석들을 가지고 물을 포함하고 있는 크리스탈, 다시 말하면 하이드레이트는 물이 있었는데 물이 다 승화가 됐지만 물하고 관련된 H라든가 그것이 남아 있잖아요. H하고 O가 남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그런 암석들을 보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스펙트럼이 나와 있지만 달에서 실제적으로 이 클레비우스 크레이터 주위에 있는 그런 것을 조사했을 경우 굉장히 내로우한, 그러니까 물이 정말 이 피크인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운석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서 나타나는 거고, 뭐 MORB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55.4 그 남이 이렇게 표시가 위도가 표시가 돼 있고 밑에 이 빨간색들은 위도가 지금 이 크레이터 주변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그 검은색은 약간 물이 좀 적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 그림 자체는 물이 정말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 정말 존재하고 있고 달이라든가 그다음 운석이라든가 그런 다른 지역, 지구의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이게 정말 물이냐 이런 것을 확실하게 이제 증거를 내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달하고 지구하고 온도 차이는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 중요한 건 인간이 산다고 생각할 때 어쨌든 뭐 많은 사람이 살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거절하면은 이 생명을 유지를 하는 걸 생각을 할 때 지구에서는 적어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184 K 켈빈 그 다음에 아주 더울 때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331 켈빈이잖아요. 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포함이 되긴 되지만 아주 훨씬 더 춥죠. 추운 데는 거의 절대 온도에 가까운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지역을 향해서 우리가 사실은 기지를 건설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면 그 영역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 녹색 지역은 실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지만 달에 14일이 밤이고 14일이 낮인데 이 밤인 경우는 어느 지역에서도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결국은 밤에 생존하기 위한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지만 지금 여태까지는 극지에 가서 살겠다고 지금 극지에 남극 지역에 이제 기지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지금 이미 소피아가 물이 있다는 것이 물이 어디든 있다는 것을 지금 이미 내세우고 된 상황에서는 앞으로 연구가 약간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달 표면의 온도 변화와 거주 가능 지역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 파란 지역은 못 살아요. 절대로 밤에 이 지금 빨간 지역이 바로 더 중앙 이 적도 지역이 너무 뜨겁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극쪽 지방으로 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기지를. 달 현지 자원 활용 시스템하고 기술 체계를 보면 산소는 생존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추진체를 위한 산화제로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산소의 활용은 절대적으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져올 수는 없고 또 인간이 뭐 잠시 하루 이틀 머문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달, 뭐 2달 많으면 1년을 거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자원 활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보면은 산소를 채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산소를 채굴하기 위해서 산소를 채굴하고 그 다음에 뭐 가열하고 그런 모든 단계가 지금 차근차근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요소들이 다 관여가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산소를 저장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 거겠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을 조사해서 달도 보면 지역별로 산소 추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지방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많은 경우는 10% 이상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뭐 중성자 분광기를 봐서도 그렇고 적어도 5% 이상, 그러니까 5%는 우리가 가든에 나가서 그냥 그러니까 가든에 나가 있는 소일을 그냥 가열하면
물의 5% 정도 있습니다. 3%, 5%, 사막에서는 한 2% 정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은 어느 지역에 가서 우리가 물을 추출하고 산소를 추출할 거냐는 사실 지역별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A 극지방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0도 정도 가열해서 가스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솔리드 그 메테리얼은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어 지역, 그러니까 바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미나이트라는 지역, 아까 지금 아폴로 17에서 보면 그 빨간 색깔 많이 보셨죠? 그것이 바로 아이런 옥사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미나이트가 많은 그런 곳을 볼 수 있는데 일미나이트는 물론 아폴로 11 지역에도 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일미나이트를 보다 선별을 해서 로우 템퍼레이처로 가열하면 이제 여러 가지 볼레타일이 나오고 그 수소를 이용해서 결국은 수소 환원법을 이용하면 고온으로 한 1600도, 1500도 가열하면은 다시 물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산소를 빼내고 그 다음에 다시 수소를 환원시켜서 우리가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광물하고 기체들을 여러 기체들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B 같은 경우에는 보다 이런 바다 지역을 먼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폴라 이건 폴라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거 오타가 생겼는데요. 어느 지역이나 폴라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나사가 추진했던 방법이고요. 앞으로 나사가 달에 가서 산소를 추출한다고 하면 이 방법을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달 토양을 2200도 정도 가열하고 그다음에 모든 그 안에 물질들을 가열해서 용융 상태가 된 다음에 결국은 전해질로 만드는 거죠. 물론 이제 그래서 결국은 필터를 사용해서 산소를 추출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메탈 알로이는 이제 그 용융된 상태로 이제 식어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실제적으로 학자들이 연구한 것은 10가지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 방법이 가장 활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르테미스가 실제적으로 실험을 할 것은 B 방법은 앞으로 실험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좀 상세하게 되는 거고 어쨌든 그 산소를 추출하는 것은 그 어떤 암석이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 추출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이건 MIT가 그 연구한 조사 논문에서 그 파일에서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태양광을 이용해서 물론 이제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고 요 수국 같은 것이 여기서 바로 이제 우리가 그 토양을 주입을 시키고 이 지금 로저로 쉽게 말하면 이 용광 로저 여기 안에서 결국은 그 토양들을 가열해서 산소들을 이렇게 저장하는 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사가 추출한 그 옥시즌 프로덕션은 사실 이 방법은 저희 연구원에서도 많이 해본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모사토를 가열을 한 거죠. 가열을 해서 그런데 타이타늄 옥사이드를 이제 추출해서 가열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산소를 추출해내는데 이 방법이 이제 최근에 그 이사가 연구한 방법이고 산소 자원하고 생산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산소를 추출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물론 뭐 활용 범위는 굉장히 넓겠죠. 그래서 그 기간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뭐 그런 질량이라든가 산소량 왜냐하면 산소 추출할 때 산소, 수소, 물 같이 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같이 조사를 해서 발표를 나사가 한 것으로 알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에 가서 시연을 한다고 생각할 때 뭐 데이 투 먼스 정도 할 거고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작은 거죠. 시스템은 거의 뭐 한 10kg에서 한 100kg 정도를 가지고 시연을 해 데모 추출 장치를 만드는 거고 산소 같은 경우에 한 10kg 정도 그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력은 한 뭐 100 와트 정도죠. 그다음에 이제 초기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뭐 한 1년 동안 채굴이 되고 훨씬 더 크죠. 큰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산소도 보면 뭐 1000kg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킬로와트 단계로 초기 플랜트가 만들어지고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그 산소라든가 수소, 물을 만약에 이제 추출해 낸다고 하면 이런 그런 이제 그 크루 하강 차량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화성으로 인간을 이주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위스 루나에서 활용되는 그런 이제 이런
이제 재원들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세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키워드만 이제 그 찍으면 이 모두 다 이제 인터넷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가 몇 년 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나온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3D 프린터로 기지를 건설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사는 이제 그 루나 아웃포스트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차량을 만들고, 근데 여기 그림에서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거지만 어떤 차량 시스템에서 실제적으로 채굴도 하고 또 인간이 살기도 하고 이런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차량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최근에 많이 그 고려하고 있는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달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좀 더 큰 단계로 가면은 뭐 식물도 재배하고 주거 공간도 있고 어떤 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보다 큰 달 기지가 건설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그런 유닛이 늘어나면 결국은 철도도 건설하고 기지가 점점 커지고 그런 단계가 지나야지만 결국은 화성을 우리가 달에서 화성으로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날이 15년, 우리가 계획한 것은 15년 후에는 결국은 이러한 그 달을 전지기지로 삼아서 우리가 생존 기술을 터득하고 또 자원을 활용해서 화성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15년 후에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소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생명 유지와 추진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달 현지 자원 활용은 굉장히 광범위한 것입니다. 조사하고 채취하고 추출하고 저장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고, 극지에서 얼음 추출은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제는 극지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가 살기 좋고 장기적으로 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산학연 융합해서 이러한 달 기지 건설을 향한 달 그 현지 자원 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함께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한 박사님 먼저. 잠시 혼선이 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5분 뒤에 다시 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 오른쪽에 앉으신 분 발표해 주신 김경자 박사님이십니다. 제 왼쪽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정광수 차장님이 오늘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원의 주광혁 박사님은 줌으로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광수 차장님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정광수 차장님이십니다. 네, 만나 반갑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광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전에 김경자 박사님이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달 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투자를 먼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출연 6개 되는 기관들하고 같이 현재 요 ISRU라고 해서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기획 연구를 해서 그 6개 기관 출연 연구원분들이 각 잘하시는 쪽을 갖다가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실제 저희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크게적인 부분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한 10년 정도를 투자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달 이제 경제가 됐을 경우에 저희가 수익을 갖다가 고민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현재 앞으로 저희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부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니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토론하면서 좀 더 디테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광혁 박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주광혁입니다. 네,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예, 주광혁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예. 저 오늘 이제 그 토론에 참여하는 부분에서 저희 무슨 질의응답이 있고 또 토론을 이끌어 나간 줄 알았는데 그냥 무조건 말씀하시라 그래가지고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김경자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일단 몇 가지 보완 설명 정도를 먼저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ISRU에 대해서 그 ISECG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ISECG 그 한국의 대표 멤버로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면 지금 그 ISECG를 통해서 저희가 그 국제 우주 로드맵을 만들었고요. 그 로드맵에는 사실 이제 18년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21년에 이것들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최근에 아르테미스와 ISRU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ISRU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나사의 대표적인 어떤 그 저기로서는 바이퍼란 미션, 아까 김경자 박사님 발표 자료에 바이퍼란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퍼 미션이 이제 2023년에 CLPS 업체를 통해서 가게 되어 있고요. 나사에서는 로브와 이제 그 탑재체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임 1이라고 해서 약 한 1, 2년 후에 또 그 착륙선 업체를 통해서 ISRU 탑재체를 순수하게 실험하는 그 용도로 탑재체를 탑재해서 가는 두 가지 그 ISRU 데디케이트된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도 ISRU 전용 미션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실제로 가서 그 탑재체가 검증이 되고 또 이제 28년 이후에 달 착륙을 통해서 25년 달 착륙과 이제 28년 달 착륙에 사람의 거주함을 통해서 그것들이 좀 더 이제 현실화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그 달에서 주로 이제 산소하고 얼음, 물을 채취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가장 그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뭐 만약에 28년부터 거기에 사람이 산다고 하면 각종 제반 인프라, 에너지, 통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고 또 배출하고 그것들을 다시 리사이클링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이 현재 인류 여기 지구상에서 살면서도 지구를 그 리사이클링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완벽하게 해결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주 박사님. 우리 하나의 이현석 박사님도 지금 와 계시고, 그다음에 카이로스페이스의 도윤호 연구원, 또 한양대학교의 이윤성 교수 이렇게 와 계신데 혹시 뭐 토론이나 또 말씀하실 게 있으면 앞으로 나와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도윤호 연구원은 이번에 두바이에 IAC까지 갔다 와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좌장을 맡고 있지만 우리 김경자 박사님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미국 또는 유럽은 준비가 되는데 한국은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국은 이제 사실은 기획 단계에 있고요. 한국지리자원연구원이 ISRU를 달 ISRU를 기획 연구를 사실은 2019년에 시작을 하고 2020년에 다시 했습니다. 기획을. 그래서 본격적으로 국제 협력을 위한 달 ISRU를 겨냥해서
그 기획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10월 달부터 다시 이제 출연연 융합으로 해서 하나에서 기획과제를 발주를 해서 저희가 또 더 심화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ISRU 분야에서 요소적인 부분은 저희 연구원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한 ISRU 기술을 달 ISRU에 룬 ISRU에 접목을 시켜서 실제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ISRU 분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ISRU 프로스펙팅 분야에서는 사실 저희는 뭐 시험용 달 궤도선에도 탑재체를 올려서 자원을 찾는 그런 ISRU를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어떤 토양을 만들거나 또 이제 그런 금속을 수출하는 것, 그 토양에서 금속을 수출하는 등 그런 요소 기술은 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그 요소 기술을 하면서 결국은 달에 가서 우리 시연 탑재체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그 스케줄을 맞춰서 저희가 그 달의 데모 ISRU를 하는 어떤 단계도 넘어가고 플랜트도 건설하는 그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요소 기술에 집중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출연전에 이제 그 관련된 분들이 요소 기술, 그러니까 해당되는 전문성과 관련된 요소 기술 연구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좀 융합돼서 로드맵을 만들고, 그리고 중요한 그 첫째 타겟은 탑재체를 만들어서 우리도 한번 가서 시연을 해보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뭘 할 거냐 그러면은 뭐 물론 이제 산소 추출, 그런 산소랑 물 기체 추출이 먼저 되겠죠. 토양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수 차장님이 6개의 출연 기관과 하나가 MOU를 맺어서 ISR 쪽, 그리고 그동안의 발사체의 엔진이나 여러 가지로 대기업에서 이렇게 우주 산업에 뛰어들어서 대단히 감사함을 느끼면서 하나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럼 좀 더 이 ISR 쪽에 좀 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그 ISR이라는 부분이 아까 이제 김영애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종합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현지 자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산소 추출하기 위해서도 추출해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추출 시스템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달 같은 경우도 진공이면 진공 상태 내에서 이걸 추출하는 방법, 즉 극한 상황에서 극한 환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 한주 원자력 연구원하고 같이 협업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출하려다 보니까 에너지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거 역시 이제 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있고요. 우리가 그 주위에서 못 느끼지만 저희가 이제 그 과학자분들께서 우주를 과주해서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출연연 연구원분들 만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대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걸 할까 해서 저희가 내부 보고라든가 앞으로 비전을 봐서 이제 그 기획 연구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 기획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탑재체라든가 이런 국가적인 기반적인 부분을 갖다 다 같이 개발을 해가지고 실증까지 할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실증이 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그런 기술들 사실 격차 있긴 하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각각 출연 연구원분들이 가지고 계신 학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기술들을 갖다가 저희가 같이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열심히 해보려고 그런 기획을 했고요. 이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발사체라든가 국내형 발사체를 만들게 되면은 달뿐만 아니라 화성까지 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그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라든가 같이 공감대 형성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광혁 박사님 뭐 코멘트 좀 더 하실 게 있나요? 예, 제가 좀 부연해서 코멘트를 드리자면요. 사실상 그 김경래 박사님께서 그
특히 가장 기본적인 자원에 대한 부분의 추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나사가 규정하는 달 현지 자원 활용 연구 범위에서 주로 이제 프로스펙팅과 어퀴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사실 그 나사 ISRU 그 범위에서 사실 프로세싱이나 매뉴팩처링이나 인시추 컨스트럭션, 인시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많이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들이 우리나라 꼭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3D 프린팅을 조금 큰 스케일로 지상에서 집을 짓고 또 그것을 이제 루나 콘크리트로 만들고 또 그 물 없이 신터링 방법을 통해서 달 토양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건축 재료를 만드는 이런 연구들을 지금 건설연에서 5년 이상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인시추 컨스트럭션의 대표적인 어떤 준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그 나사나 이제 다른 그 해외 굴지의 연구소들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시추 에너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그 이번 정부에서 탈원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이 있긴 했지만 원자력 연구원에서는 오히려 그것들이 기회가 되어서 소형 원자로나 또 원자력 추진 해서 이 소형 원자로를 달에다가 공급하든가 그 이제 기지의 에너지원을 공급하거나 또는 남극에 공급하는 그런 형태의 그림을 가지고 아주 그 초소형 원자로에 대한 연구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끝납니다만은 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도 내부에서 아마 다음 달에는 그 우주 원자력 그 활용 방안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분야의 기획 연구 보고서도 발간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SRU 개념을 잘 이렇게 정립하기 전까지는 단지 그 달에 존재하는 어떤 산소나 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각 출연연이나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잘 결집한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거기에 그 통신 장비라든지 또 핸드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력 공급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 그 달의 어떤 그 기지 건설이 본격화됐을 때 그 투자가 되고 또 정부의 의지가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연의 역사고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ISRU가 사실 다른 나라도 우주 ISRU와 관련된 부분들은 오래 해온 나라도 있지만 여전히 아직 실증을 하지 못했고 우주에 실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서로 다 초기 상태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도 빨리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들을 잘 결집해서 이것들을 진행한다면 다른 나라 못지않는 성과들과 또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주 박사님. 이제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두바이 ISC에 가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노베이션이든 또 아까 말씀드린 카이로 스페이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한국을 알리는 그런 장이 됐고, 두 번째로는 그 CDR이라는 그 시스템을 갖고 지구상에서 쓰레기 처리를 유기물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것이 우주로 보면 TRL-5까지는 개발이 됐다고 얘기를 해서 많은 국가들과 벤처 기업들이 벤처 캐피탈들이
그것을 TRL 라인까지 만드는 거. 또 재미있는 것은 혹시 달에 광석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물을 짜내는 과정도 이 목표는 유기물 처리인데 무기물도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물을 짜서 낼 수 있지도 않겠느냐. 그래서 유럽 스페이스 에이전시와 뭐 일을 같이 하자 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ISRU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시작을 했고 이것이 다른 나라들 유럽과 미국의 나사와 같이 협동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많이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발표해 주신 김경자 박사님,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정광수 차장님, 그리고 주광혁 박사님 장시간 동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써 달 표면 산소 자원 활용과 미래 비전에 대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